안녕하세요. AP 심리학의 켈리정입니다. 자, AP 심리학을 공부하기 앞서서 테스트 스트럭처와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멀티플 초이스가 100문제에서 75문제로 더 적어졌어요. 근데 시간은 더 늘었어요. 90분 안에 이걸 풀어야 되는 거고 앤서 초이스도 더 작아졌어요. 자, 그 뜻은 이 문제 하나하나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그냥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습니까? 정도로 그런 단순한 팩트 위주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포커스가 컨셉트 애플리케이션, 이 부분은 좀 그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요즘 좀 트렌드가 리서치 메소드와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 그 다음 그래프, 차트, 테이블, 피겨스 이거를 많이 넣은 이런 문제들이 멀티플 초이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방면으로 심리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아셔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내 인생과 내 라이프에 적용을 해서 컨셉을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익스페리먼트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하시면서 개념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This extra time allows students to engage with more robust questions that assess content application, research methods and design, and data interpretation, and feature more graph, charts, tables, figures. Research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칼리지 보드에서 제가 따온 quo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의 이론만 아는 팝 사이콜로지스트가 아니고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만이 5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섹션 22에는요, free response question이 있는데요. 하나는 article analysis question 이라고 하는데요. It's 25 minutes total and 10 minutes reading. 이고 evidence-based question은 45 minutes total, 15 minutes reading time. 이 리딩이라는 게 어떤 리딩이 나오는가 하면요, 보통 시나리오가 나와요. 이제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게 뭐 심리학적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1번인데 보시면은 identify research design elements, which is methodology, variables, ethical guidelines. 그런 다음에 이걸 interpret basic statistic, evaluate generalizability of findings, and relate findings to the psychological concept explored in the study. 할 게 정말 많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참여자도 뽑고 방법도 만들고 이 ethical한 이런 도덕적인 concern, guideline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하는데 일부러 중간에 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identify 한 다음에 이게 statistic하고 이들이 generalize 할 수 있는 이 result 결과가 잘 매치가 되는지 아니면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런지 이런 거를 다 알아차려서 거기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게 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엔 또 내가 컨셉 개념이 정확해야지 그거와 또 릴레이까지 시켜야 되는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EBQ, Evidence-Based Question이에요. You have to analyze 3 summarized studies on a common topic. 그러니까 토픽은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3개의 서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and then you have to make and support a claim using evidence from the studies. Explain how evidence supports the claim. And you have to apply relevant AP psychological content to justify the response.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적인 그룹이 있을 때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스터디 하려고 하는 익스페리먼트를 3개를 설명을 해줘요. 그럼 이거를 보고 리설트 생각해보고 이게 얘네들이 서포트하고 에비던스하고 이런 게 다 클레임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결말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거를 또 에비던스로 argue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제 AP Psychology 컨텐츠하고 또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되는 이제 그렇게 정말 내가 peer review를 하듯 교수로서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읽고 이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apply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question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잘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토픽은요, 이제 유닛이 5개의 유닛으로 나뉘고요. 이거를 이제, 한 유닛마다 이 sub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1은 biological base of behavior면 여기서 이제 brain에 대해서도 배우고, nervous system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런 호르몬, 감각,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배우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지. 에 대한 thinking, problem solving, 메모리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게 지식이고 어떤 것은 IQ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인지적인 cognition에 관련된 부분을 유닛 2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유닛 3는 development and learning.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와야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런 감정을 계속 느끼는 사람은 어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발달 심리, 발달이 어떤 게 정상적인 범주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유닛 3입니다. 유닛 4는 social psychology. 내가 사회적인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타인들과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들하고 있을 때 하는 행동과 아니면 내가 혼자 있을 때 행동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Social 4, Social Psychology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Unit 5에서는 Mental and Physical Health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정신질환을 고치는 이런 트리트먼트 방법 어떤 테라피가 있고 어떤 약을 쓰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유닛 5에서 다루는 토픽입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라고 하면은 우선 심리학은 참 재밌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밌는 그리고 directly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재밌는 그런 knowledge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critical thinking skills가 보시다시피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만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theory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이론은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critical thinking도 늘고 또 하나 심리학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너무 이렇게 인기가 많아져서 popular해져가지고 디지털 SAT에 그 조항이 심리학이 나온다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도 또 그런 패시지를 읽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저는 그러니까 왜 저한테 배워야 되냐라고 하신다면요. 제가 이제 한 15년 동안 AP 심리학을 가르쳤어요. 정말 오랫동안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프루브된 학생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워하는지 알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풀어야지 학생들이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가고 그리고 기억을 잘 하는지 이제 그런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낭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example을 많이 넣어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필요 없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쓸데없이 길게 말하지는 않는 편이니까 이게 많은 학생들이 좀 마음에 든다 이런 부분이 켈리 선생님들이 딱딱딱 꽂히게 귀에 들어가게 해준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벌써 이 온라인 클래스만 5th revision입니다. 5번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가 심리학을 이렇게 촬영을 5번 할 정도라면은 이제 정말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좀 리센트한 정보로 학생들한테 눈높이에 맞춘 심리학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llege Board Registered AP Psychology Teacher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풍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좋은 이런 커넥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전달력이 좋은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P 심리학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고 어렵지 않은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제 수업을 들으시면 5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research method는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연구된 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보는지, 차트를 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AP 심리학에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리지 보드에 보면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리서치 메서드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연구하는 방식과 연구를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ethical guideline 이런 거를 다 짚어보고 그 다음에 컨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이콜로지가 예전에는 약간 문과 쪽인 그런 철학적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거의 다 이과로 바뀌었어요. 브레인 애나토미하고 그다음에 사이코 메디케이션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이언스 베이스드 리서치가 많아지면서 이제 심리학은 이과 쪽이라고 이제 많이 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전액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학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심리나 마인드 이런 거 읽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사이언티픽하게 통계학적으로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 이런 어떤 행동은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난다라고 추측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왜냐하면 common intuition does not really work all the time 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let's just think about one example. It says opposites attract, similar people bond. Those two are very different things. 그쵸? 그러면 opposites attract라는 게 맞을까? 우리는 연애를 할 때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게 더 좋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프루프를 할 수 있죠? 만약 100명의 사람을 물어봐가지고 뭐 MBTI라든가 성격 테스트를 한 다음에 비슷한 사람이 10년 후에 더 잘 사는지 그리고 뭐 비슷하지 않고 opposite한 사람이 10년 후에 더 잘 사는지 이렇게 해서 스태티스틱화를 하면 우리는 이게 70% 찬스로 opposites가 더 잘 살더라. 아니면은 similar people가 더 잘 살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통계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이런 필드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hindsight bias입니다. hind는 뒤라는 뜻이죠. 그렇죠? sight는 보는 거고. 그러니까 bias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인데 hindsight bias는 it's the tendency to think that they knew it all along. So what that means is in psychology 우리가 opposites attract가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similar people이 사실 더 잘 산다고 합니다. 아예 반대인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좀 더 잘 산다는 확률은 있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딱 그럴 줄 알았어. 이게 하인사이트 바이어스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코인 그거 딱 올라갈 줄 알았어. 알았으면 샀어야지. 왜 안 샀어? 그렇죠? 나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millionaires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코인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게 hindsight bias. 뒤에서 보니까 너무 obvious해지는 그 phenomenal을 말하는 겁니다. So I put dreams as an example, right?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닥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삐끗했다던가 뭐 이러면은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꿈에서 꿈이 역시 안 좋더라. 좀 뒤숭숭하더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이제 hindsight bias죠. 이런 것들을 다 eliminate 하고 우리가 이제 research를 볼 때 좀 더 it's like scientific하게 proven 된 거를 보자라는 취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research는 two type이 있습니다. One is applied research, which has a clear practical application. For example, do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work on depressed patient? 이런 게 applied research예요. apply는 you're applying, you're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research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 클라이언트들하다 아니면 페이션트한테 사용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게 이제 applied research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asic research는 it's more university setting인 거예요. 그래서 You're exploring the questions of interest. 우리가 university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true한 knowledge를 seek 하는 게 university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we just want to know, like for example, language acquisition relate to the infant's ability to distinguish musical tone.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현실에서 아니면은 clinical setting에서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궁금한 거야. 애가 보니까 랭귀지하고 뮤지컬 톤하고 뭔가 그거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어떤 그 cognition이 그렇게 돼 보이는 걸 보고서 I want to test it, I want to try it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example이고 이런 걸 basic research라고 합니다. Just a tip to give you is that 유니버시티, 미국의 대학교에 만약에 심리학 원서를 쓰신다면은 저는 정말로 basic research question을 얘기를 하셔야 되지 I want to treat somebody who has, depression because my mother suffered from depression. 이런 거는 applied research예요.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니버시티에서 별로 안 treat하지 않아요. 이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AP 심리학에서 배울 거는 약간 이쪽과 좀 더 관련이 된 거를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럼 뭐 이거는 우리 사실 모든 리서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First one is the theory. It aims to explain some phenomenon, right? 이론인 거죠, 그렇죠? We want to know 어떤 현상이 있는지 어떤 이론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이제 hypothesis, it grows out of theory and is a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자, hypothesis가 되는 순간 내가 이 이론을 prove 해야 되니까 어떻게 prove 할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independent variable 있고 dependent variable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될까? 이런 cause and effect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는 cause고 dependent variable는 effect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한테 설탕을 많이 먹이면은 얘가 하이퍼 될까? 그러면은 설탕을 먹이는 액션이 independent variable고 이제 얘가 하이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설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depends on 하니까 dependent겠죠. 그러니까 그가 보이는 hyperactive한 액션은 dependent variable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를 prove 해야겠다. 사람들한테 설탕을 많이 먹여서 hyperactive 해주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다가 이제 hypothesis예요.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어떻게 experiment를 디자인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experiment를 하려고 그러면 받을 그 experiment를 당할 대상이 필요하죠. 이게 participants라고 하죠. 참여자죠. They're also called subjects라고 말해요. subjects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그 신하라는 뜻인데 아무튼 대상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적 experiment를 당하는 사람들을 subjects라고 합니다. People who are in the experiments. 자, 그러면은 이제 experiment를 뭘 할지 우리는 생각을 했고 어떤 거를 실험을 할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 참여하는 participants도 모았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laboratory experiment 있고 field experiment가 있는데 laboratory는 그냥 정말로 university laboratory setting에서 하는 거죠. 그거를 어떤 environment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controlled environment라고 말을 합니다. control 한다는 게 모든 어떤 variable을 control 할 수 있다는 거죠. Some other things that could possibly go wrong is minimized if you're in the laboratory experiment setting. 맞죠? 자, 그런데 field experiment, 우리가 field trip 나가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ield experiment는 it's not in the class setting, it's not in a laboratory setting. You have to go outside. And if you're going outside, of course it will be more realistic. 그렇죠? 좀 더 현실감이 있겠죠. field experiment는. But still manipulate the independent variable.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게 우리는 observe만 하는 게 아니에요. experiment를 하긴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independent variable을 manipulate 해야 된다는 거죠. Alright, so for example, watching people's reaction when they see an illegal act done at a mall.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field experiment를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거 같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experiment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independent variable이 있어야 된다고.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뭔가를 manipulate 한다는 거.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illegal act를 봤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llegal act가 뭐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배우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훔친다던가 그러니까 뭐 주인하고 얘기를 해놓고 훔친다던가 이런 걸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까지 이거에 인볼브를 하는지, 이거를 못하게 하는지, 아니면 넘어가는지, 이런 반응을 보고 싶은 거죠. So,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illegal act를 commit하는 씬이 independent variable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이제 dependent variable이겠죠. 그쵸? 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field experiment.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은 experiment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그러면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안 그렇게 하는지 어린 아이들한테 특히 많이 쓰이는데 관찰하는 그런 실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실험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어떤 논문 같은 거 쓸 때 이런 식으로 관찰했습니다. experiment 했습니다. laboratories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세팅이 naturalistic observation.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유닛 1에서는 심리학에서 예전에는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 뭐, 좀 필로소피 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이제 거의 다 뺐어요. 그리고 정말로 정보 위주로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텐스해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훅 들어옵니다. Biological basis of behavior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심리를 바꾸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생각해보면 우리 몸이 많이 바꾸겠죠. 우리의 호르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 뇌가 우리 신경 전달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던가 또 하나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엄마와 아빠한테 물려받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팩터들을 인플루언스 하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interaction of heredity and environment예요. 그쵸, 당연히 그렇겠죠.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heredity, 내 존재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heredity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세상, 이 environment가 이제 나한테 어떤 식으로 액트를 했을 거고, 그래서 그거의 interaction이 어찌 보면 biological basis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heredity를 생각한다면 genetics를 빼먹을 수 없겠죠. 자, 유전자죠. It's the study of heredity and the variation of inherited characteristic. 그러니까 너의 유전자를 공부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내가 물려받은 그런 성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genetics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 이거 바이오를 했었으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chromosomes가 있죠. It's the structure in the nucleus of a cell that contains genetic material. 우리가 셀이 있으면 거기에 DNA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복사도 할 수 있고 인간 복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크로모솜이 이게 그 nucleus of a cell에 있는 스트럭처인 거죠. 크로모솜이. 그 다음에 이제 G는 it's the DNA segments that serves as a key functional units in heredity transmission. 자, 그러니까 우리가 DNA material을 가지고 있는 DNA 세그멘트 중에가 이제 genes, 유전자들이고, 이 크로모솜에 있는 DNA가 있는 그 genes가 이제 pass down 되는 거죠 to the child. So then, the combination of that genes that you get from your mother and your dad, if you combine them together, it becomes you, right? 자, 이제 behavioral genetics는 it's the study of genetic environmental influence on behavior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유전자랑 environment를 같이 공부하는 게 behavioral genetics. 자, 그럼 trait는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성격, characteristic, 아니 personality 이런 거랑 조금 다른 게 trait는 좀 더 유전 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성격을 말할 때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이런 성향을 타고 나왔다는 거는 이 성향은 좀 바뀌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t'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r behavior that are determined by genetics. If it's determined by genetics, it's going to be really difficult to change. 그러니까 traits라는 게 성격도 그렇게 traits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hair color, eye color 이런 것도 trait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trai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umans는 이제 46개 크로모솜이 있고 23개는 엄마한테 오고 23개는 아빠한테 오죠. 그 컨비네이션을 가져가지고 얘가 어떻게 turn 되느냐에 따라서 얘의 trait가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컨비네이션은 46개의 진이 있는데 이 진이 다
나타나진 않아요. 내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어떤 거는 내가 이런 유전자가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나는 부분은 phenotype이라고 그러고 드러나지 않는 모든 genetic makeup은 genotype이라고 그래요. It's all the possible combination of genes. Phenotype is the observable result of the genes.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드러나는 부분을 phenotype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Now, heritability is the degree of variance among individuals that is attributable to the genetic. 그러니까 이제 heritable 하다는 게 이게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드러나는 것 중에서 여기서 이게 genetic한테 attribute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heritability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 색깔은 꽤나 heritable 하죠. 엄마 아빠가 머리 색깔을 하지 않을게요. 제 피부 색깔은 사실 heritable 하죠. 많이 heritable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애를 낳았는데 저희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애가 흑인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아이는 이제 아빠가 한국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스킨 컬러는 heritable 한 거니까 굉장히 very highly heritable 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나중에 SAT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IQ도 heritable 하긴 하지만 100%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it's pretty high but not that high. 그래서 이건 heritability는 좀 low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Punnett score이라는 걸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텐데 이게 dominant trait냐, recessive trait냐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dominant genes, recessive gene. 그러니까 뭐 열성 유전종이냐 아니면은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so 이게 dominant나 recessive, more likely to be expressed in offspring than recessive gene traits인 거예요. 그래서 열성 우성이다, 맞아. 그래서 recessive는 need two of the same genes to show up as a phenotype. Dominant gene is need only one gene to show up as a phenotyp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lue eyes하고 blonde hair는 이건 recessive genes예요. 그러니까 내가 blonde hair이나 blue eyes가 있으려면은 나는 내 유전자의 pair에 둘 다 blonde and recessive, 그러니까 blonde and blue eyes의 유전자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피노타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은 이 브라운 헤어이 더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얘가 더 우성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let's say mom and dad both have brown hair, but if they both have one dominant and one recessive, they might give a birth to a blonde child. 아빠가 머리가 갈색이고 엄마가 머리가 갈색이야. 애를 낳았는데 애가 블론드가 나왔어. 이거 도대체 왜 이래? 어머, 누가 바람핀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Punnett score 보면은 이제 아빠가 이게 capital R이 dominant genes예요. dominant gene brown eyes는 dominant예요. recessive genes blue eyes는 recessive한 거예요. 이거는 it doesn't show up unless there are two. dominant genes it show up even if you only have one. 그러니까 이게 dominant, 얘는 recessive. 자, 그래서 엄마가 하나는 dominant, 하나는 recessive. 아빠도 하나는 dominant, 하나는 recessive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둘 다 갈색 헤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랑 아빠랑. 왜냐면 나눠서 애 몸을 애 몸에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큰 거 줬어요. dominant한 거 줬어요. 엄마도 큰 거, dominant한 거 줬어요. 그럼 얘는 그냥 백발백중 브라운 헤어이겠죠. 그렇죠? 얘는 얘 밑에 제너레이션은 이제 블론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 recessive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기. 그럼 엄마는 recessive 한 genes가 여기 얘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엄마 아빠가 둘 다 dominant genes 때문에 brown eyes라도 blonde와 그러니까 maybe not blonde, but blue eyes가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엄마랑 똑같으니까 다 brown eyes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brown eyes. 그 다음에 얘만 blue eyes예요. 그러면 now these couple have 25% chance of having blue eyes for a child and 75% of chance of having brown eyes for them. 만약에 maternity 큰 R이에요. 둘 다 더면은 like let's say like probably me. I don't think I have any kind of genes possibility of having blue eyes. 그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굉장히 조선 사람이니까. 그쵸? 그래서 나는 R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blue eyes, blue hair, 뭐 눈빛 뭐 이런 사람 결혼을 하더라도 내 아이는 절대 blue eyes와 blonde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혈 아이들을 보면은
혼혈 아이들이 눈이 진짜 파랄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한 번만 섞였던 그런 혼혈 아이들은 다 약간 피처들은 뭐 쌍꺼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진 않죠. 그냥 서구형 얼굴에 이런 다크 헤어가 다크 아이스가 있죠. 오케이.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heritability를 그렇게 메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건 phenotype, 그냥 우리가 알 수 없지만 genetically 가지고 있다는 건 genotype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heritability를 리서치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게 twins예요. 왜냐하면 twins는 genetically 둘이 똑같은 애니까 identical twins 향해서. 그러면 이제 identical twins를 스터디를 하면은 얘네들이 비슷한 부분을 보면 유전자가 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트레이트가. 그런데 environmental은 팩터, 근데 environmental가 비슷하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집에서 자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nit 2부터는 cognition이라고 하는 섹션으로 바뀝니다. 자, cognition이라는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이 우리 심리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배웠다면 이제 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perception하고 sensation을 하나는 body에 놓고 perception, cognition으로 바뀐 게 저는 참 interesting 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sensation, perception이 같은 섹션에 있었는데 이거를 나눈 이유가 우리가 보면은 sensation은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timulation and its psychological effect인데, perception은 how we recognize, interpret and organize our sensation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perception은 cognition이 맞다라는 그런 이론에서, 그런 바탕 이론에서 이런 식으로 categorize를 하기로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sensation, 감각을 어떻게 interpret 하는 거는 perception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이제 perception에 대한 이론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우선 내가 perceive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 아니면 이 perception이 sensation은 막 들어와 있는데 이 sensation과 이 sensation이 다르다 안 다르다를 차이를 아는 거, 사실 그게 perception인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느꼈다 안 느꼈다, 이게 detection threshold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게 들리느냐 안 들리냐, 이런 게 detection인 거죠. So it's individual's ability to detect the stimul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작은 거는 보이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보여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어떤 사운드는 들리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운드가 안 들려. 어떤 그 웨이브랭크는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뭐 앱도 있고 뭐 선생님 트릭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참 좀 돌았었는데, 아무튼 이게 다 detection threshold의 차이 때문에, individual difference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detection threshold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discrimination threshold는 뭔가 하면은 can you tell the difference? 예를 들어서 B 사운드와 P 사운드, P 사운드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애기들한테, language learning을 하는 애기들한테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떤 포인트? 이건 이게 좀 되면 이게 파야? 아니면 비읍이야? 피읍이야? 이 정도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를 discriminate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threshold가 사실 한국말로 문지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문지방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threshold의 아이디어고 absolute threshold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은 it's the minimum amount of stimulation that an individual can detect. It needs to be able to detect 50% of the time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디텍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를 알려고 하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헷갈릴 때 있죠. 이 정도 되는 거는 이게 P라고 생각하냐 B로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certain 포인트에서는 absolute pitch 같은 것도 보면은 도하고 레 사이에, 아주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50% 이상 디텍트를 하면은 이거는 디텍트를 했다. absolute threshold를 넘겼다. 아니면 absolute threshold를 못 넘겼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hreshold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detection을 했느냐 안 했느냐, difference를 차이를 아느냐 안 아느냐, 이제 이거를 measure하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language고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우리가 이제 시그널 디텍션 이론에서 우리는 이 디텍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맞냐 안 맞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measure하기 위해서 4개의 아웃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디텍션 익스페리먼트를 했을 때 Receivers Operating Characteristic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귀 청각 테스트 받으러 할 때 띵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 들렸으면 왼쪽 소리 들으세요. 뭐 오른쪽 소리 들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hit라는 거는 띵 해서 시그널이 present 했어요. 들렸어요. 파티시펜트가 손을 올렸어요. hit이에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hit 중에 또 하나에 맞을 수 있는 게 이거죠. The signal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participant가 report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correct한 rejection이죠. 없는 거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둘 다 hit인 거예요. 제가 이제 틀린 거예요. miss예요. 시그널이 띵 했는데 the participant가 손을 안 들었어요. 이거는 false negative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맞춘 거예요. 있었는데 못 맞춘 거. false alarm이라고도 하고 false positive라고 하는 건데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나 들은 것 같아 하고 손을 들은 거죠. false alarm. 이거 조금 약간 민망하죠. 이상하게. 이거 또 둘 다 miss를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자, discrimination 이제 어떻게 매죠? 이게 detection이었죠. 이거는 있느냐, 들었느냐, 말았느냐. 자, 그럼 이게 이제 얼만큼의 difference를 내가 아느냐 마느냐는 건 discrimination threshold or difference threshold라고 해서 ability to distinguish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us. 자, 예를 들어서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JND라는 이 unit of measurement가 있는데 이거를 Weber's law랑 비슷하게 컴퓨시 됩니다. Ernest Weber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He said that greater the magnitude of the stimulus, the larger the difference noticed.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1 pound of ground beef가 있어요. 그러면은 1 ounce라고 했어. 이렇게 조그만 1 ounce of ground beef가 있어요. 근데 1.5 ounce of ground beef의 무게 차이를 아니? 라고 했는데 알아요. 이게 더 무거운데 확실히 1.5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32 ounce of ground beef를 이만큼 주고 32 and a half ounce of ground beef를 줬을 때는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차이는 둘 다 half ounce 밖에 안 되는데 둘이 정확히 똑같은데 32일 때는 차이를 모르고 1하고 1 and a half일 때는 차이를 충분히 알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just noticeable difference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proportion을 어떻게 calculate을 하나 라고 했더니 조금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되게 proportion하게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kg와 11kg가 가장 JND예요. just noticeable. 10kg와 12kg 되면은 알고 10kg와 10.5kg 되면 몰라. 근데 10kg와 11kg의 차이는 딱 아는 게 가장 미니멈의 차이가 있는데도 알아볼 수 있는 just noticeable difference가 1kg였다면 10kg일 때 그러면은 100kg일 때는 100과 110kg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티뮬러스가 difference notice 하는 게 proportionally 간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perceive 하는 것 중에 subliminal perception이라는 게 있죠. It's the pre-conscious process when presented with stimulus so rapidly beyond our awareness. 그러니까 이거는 threshold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문지방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야 라는 거죠. subliminal 한 거는 내가 분명히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 그 어떤 센세이션이나 그리고 인지도 했어요. perceive를 했어. 그랬는데 aware 하진 않아. 그럼 이거는 threshold를 reach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So we recognize the subliminal stimuli more quickly than the novel stimuli. 제가 그 priming이라고 그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preconscious나 unconscious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거. 그게 priming. So like when you see something that you've seen before, you respond to it a little bit more quickly. 라고 했을 때는 그럼 우린 perceive한 거 아니야? 이건 threshold를 건넌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거 저건 나한테 register 됐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Thus conclude that we have pre-conscious process and still debated. 그래서 요거는 아직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건넌 건가 아닌 건가? awareness 하지 않는데 뭐가 건너? 그래도 몸이 알잖아. 그럼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디베이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perceive 하는 거는 뭐 됐다 안 됐다가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perceive 하는, 이 perception을 하는 process,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how our mind interpret the stimuli 잖아요. 컬러하고 폼하고 뭐가 다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로브로 왔어. 로브로 와가지고 이제 different lobes로 갔겠죠. 뭐 occipital lobe로 갈 수도 있고 frontal lobe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여기에서 로브로 왔을 때 어떻게 이게 뭔지 알아보느냐라는 것 중에서 하나는 bottom up processing 이론이 있고 top down processing 이론이 있어요. 자, bottom up processing은 약간 feature analysis가 여기에 속하죠. 우리 이렇게 봤죠. 조금만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조금 이렇게 weasel, 휴벨 앤 위즐 이 그 사람 얼굴, 또 교수님 사람 얼굴에 보였던 거 바로 그거예요. 그거가 잘 생각해보면 it's breaking down into component parts like horizontal, vertical lines, curves, and motions and relies on sensory receptors. It takes longer to process요. 안녕하세요. Unit 3 Development and Learning입니다. 자, Development라는 거는 발달 심리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발달 심리학이라는 거는 어린이들의 뭐 child psychology하고 closely related 되긴 하지만 사실 발달이라는 거는 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어나는 발달들을 정리한 것이 발달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람이 보통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발달하는 거는 너무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 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한 필드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Child Psychology 센터가 없는 대학교에서도 Developmental Psychology 센터는 보통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발달을 하는 것과 원래 learning은 딴 쪽에 있었었는데 이제 일로 들어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발달과 learning은 사실 굉장히 closely related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development and learning 유닛에서 sub 유닛이 나온 게 themes and method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method하고 themes가 이제 있는데 우선 발달 심리학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정말 한 몇십 년 동안 이것만을 앤서를 하려고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달려왔는데요. Nature vs Nurture 이 디베이트죠. 굉장히 중요했죠. 이게 이제 maturation이라는 게 디벨롭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성숙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maturationist들은 they emphasize the role of genetically programmed growth on the body예요. 그러니까 mature 해진다는 거는 몸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그 시점이 되면은 커지듯이 정신 발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아무리 못하게 하더라도 뭐 정말 묶어놓는 거가 아니라면 child abuse가 없다면 내가 걸음마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는 그 시대가 되면은 일어서고 그 시점이 되면 걸음마를 걷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 뒤집을 땐 뒤집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mature 하는 거는 biologically ready 된 상황에서는 그냥 mature 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natural한 nature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nurturing한 부분은 이제 environmental problem이겠죠. problem 안에서 environmental area죠. Direct result of learning이 environmental이겠죠. It could be by observation, it could be by coaching, whatever. facilitation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아는 게 normative development, normal하게 develop이 되려면 이 두 개가 같이 필요하겠죠. You need to be programmed, genetically programmed to do something and then environment needs to facilitate it.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environmentally 서포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날 수 있는 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날지 못할 거란 말이죠. 이런 건 이제 genetic한 문제인 거죠. 그거는 그 이슈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인터플레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필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lifespan psychologist도 developmental psychologist고 child psychologist도 developmental psychology 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가 Story of Jeannie라는 이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이 여자아이가
몇 시면 됐을 거예요. 몇 시면 됐는데 어떤 집에서 they found her in a bathroom.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키웠던 거예요, 이 아이를. 얘는 이렇게 커질 때까지 밖에 나간 적도 없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은 적도 없고 그냥 화장실에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오줌 싸고 그렇게 묶어놓고 키웠던 거예요. 엄청난 child abuse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after someone 그 네이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이 엄마와 아빠가 이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child abuse로 이제 감옥을 갔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아이를 처음에 만났을 때 사이콜로지스트들이 굉장히 excited 됐었어요. 이게 nature, nurture 이 relationship을 알려줄 어느 게 답인지를 알려줄 answer는 이 아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몇십 명의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막 뛰어왔어요. 이걸 공부를 하겠다고 이 아이를. 특히 언어 쪽인 부분에서 왔는가 하면은 language learning에 대해서 이 아이를 봤더니 얘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이때 8살인가 9살인가 이때 찾았는데 얘가 말을 못하는 거는 겉봐라. 이제 nurturist는 이런 아웃사이드 레슨과 인풋이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잘 봤는데 또 너무나 이게 케이스 스터디의 리미테이션이죠. 부모님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우리 얘 말고 애가 2명이가 더 있었어요. 진짜로 2명이 더 있었고 걔네들 학교 보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만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이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멘털 리타르데이션이 있었던지 어떤 부분이 있었던 아이니까 어쩌면 랭귀지 러닝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게 네이처인지 널처인지 또 피겨 아웃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쌍한 아이는 여기 one psychologist to another psychologist, one university to another university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foster center에 던져진 이런 되게 불쌍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페서리 얘를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는 것도 먹이고 했는데 막 마블 막 그냥 막 이렇게 먹고 이랬던 거죠. wild child였던 거죠. 예, 그러면서 그때 알려고 했던 게 바로 critical period, which is the time during which a skill or ability must develop. 그러니까 이게 critical period라는 거는 우리가 그 새들 있잖아요. 그 조류들은 알에서 딱 깨나는 순간에서 뭐 몇십 초 내에 제일 처음 본 게 자기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몇십 초가 critical period인 거예요. critical period라는 거는 딱 그 시점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다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알에서 깼는데 complete dark에서 뭐 한 몇 시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나중에 오면 이제 부모가 없으면 이제 critical period가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그 타임에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중요한 거를 critical period가 있다라고 합니다. language는 critical period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이제 second language, third language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language는 그거보단 좀 sensitive period가 있다라고 해서 critical은 하지만 확실히 11살 전에 영어를 배운다면은 원어민의 발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sensitive period가 있다 정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imprinting, specialized form of learning that occurs during a brief period in young animals. As I said, critical period would be ducks imprinting on their mothers.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critical period, sensitive period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research method를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거죠. developmental psychology는 이 트렌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 들었을 때 아니면 얘가 이런 성장을 하는 거를 보는 거다 보니까 이게 cognitive psychology처럼 지금 얘가 기억을 하느냐, 메모리는 어떻게 work하느냐 이런 거랑 좀 많이 달라요.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research method가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TA로서 아니면 graduate student로 보통 graduate students들이 research를 많이 하니까 써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8년, 9년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발달 심리학에서 필요한 건 longitudinal이죠. long하게 따라다닌다. 그래서 longitudinal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s a one group of participants over various intervals of time. Very time consuming. 그러니까 내가
천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천재들을 모았어요. 3학년 때. 그럼 3학년 때 얘네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4학년 때 테스트하고 같은 애들을 5학년 때, 6학년 때, 7학년 때, 8학년 때, 9학년 때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가 보는 거죠. 이게 longitudinal 방식인데 이게 오래 걸려가지고 유니버시티 입장에서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에 participate 한 애들이 매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 따라갔을 때는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10년에는 3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명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리서치가 valid하다고 할 수 있을까? 빠진 아이들의 특성이 어찌 보면 confounding variable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longitudinal이 항상 좋지 않은 리서치 메서드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든 게 cross-sectional입니다. 이거는 participants of different ages가 compared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한 그룹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10살짜리 아이들 데리고 오고 15살짜리, 20살짜리, 25살짜리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은 어떤 테스트를 해가지고 5살은 이렇고 10살은 이렇고 15살은 이렇고 20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 라고 안녕하세요. Unit 4는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 시간입니다. Social Psychology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계돼서 나의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4.1 시간에는 Attribution Theory and Person Perception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역할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attribution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누구의 탓을 한다던가 아니면 누구의 responsibility인가 아니면 뭐의 responsibility인가를 생각하는 게 attribution이고요. 그 다음에 person perception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인지하는 방식이죠. 어떤 다른 타인에 대한. 자, 그러면 우선 attribution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how people assign responsibility for certain outcomes. So if there's a certain outcomes, what do we say is the responsibility of that outcome? 그러니까 누구의 탓이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dispositional 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 성격이 그렇다, 원래 그렇다 이런 게 disposition이에요. cause가 internal한 거죠. 그 사람에서 원래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10분 늦었어요. 그러면은 쟤는 lazy한 애야, 쟤는 careful하지 않은 애야, 쟤는 뭐 그냥 항상 늦는 애야. 이런 게 이제 dispositional한 거고. situation이라는 거는 causes external or environmental. 그러니까 이거는 10분 정도 늦는 사람한테 situation을 하다는 거는 이 이유는 그 사람의 뭐 차가 트래픽이 많이 있는 시간에 오는 거니까 그 시츄에이션 때문에 10분이 늦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시츄에이션일 거고요. 그 다음에 person stable attribution은 이제 always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person stable attribution은 그리고 personal unstable attribution this one time. 그러니까 어찌 보면 person stable attribution하고 dispositional하고 좀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향이 원래 항상 저러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냥 원래 본질이 그런 거니까 always라고 할 테고 situational은 이번에만 그런 거고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person unstable attribution입니다. 자, 그러면 이 attribution을 determining 하는 세 가지의 information을 사람들이 consider 해가지고 이렇게 attribution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헤럴드 켈리의 이론입니다. 헤럴드 켈리가 사람들은 attribution determine 할 때 우선 consistency를 본다는 거죠. How similar is the act over time? Stable or unstable attribution? It's like kind of connected to this. 그러니까 얘가 항상 10분을 늦는 친구인지 아니면은 어쩔 때만 10분 늦고 요번 한 번만 늦은 건지 이제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랬는데 뭐 봤더니 뭐 이벤트 때마다 다 항상 그렇게 10분씩 늦어요. 그럼 컨시스턴한 거니까 이 사람을 attribute 할 때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distinctiveness는 how similar this situation is to other situation인 거예요. 이 상황이 다른 상황하고 얼만큼 비슷했냐를 보는 건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분이 늦는데 예전에도 10분 늦었고 전에도 10분 늦었나를 보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distinct한 그냥 just this one time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consensus는 how others acted in a similar situation. 이 친구가 10분 늦었는데 나머지 9명의 멤버들은 안 늦었어요. 다 막히는 구간에서 왔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안 했는데 너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디스팅티브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늦었어요. 요 앞에서 많은 10명 중에 8명이 늦었어. 그러면은 이게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situational attribution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건 상황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three factors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attribution을 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attribution에서 정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self-serving bias,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요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보면 self-serving bias는 causes internal when the outcome is positive and the cause is external when the outcome is negative. self-serving이잖아요. 내 자신한테 좋게 하는 편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시험을 잘 쳤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았어. 그럼 100점을 맞았으면은 이제 이게 positive한 거잖아요. 그러면 outcome이 positive하니까 internal attribution을 하는 거예요. 100점 맞은 이유는 내가 너무 잘나서 그래.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이게 이제 100점인 거예요. 자, 근데 네게티브를 받았어요. 내가 30점을 받았어요. 너무 못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바보라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네게티브 하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안 좋은 네게티브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내가 그날 가는 길에 너무 안 좋은 옆에 너무 시끄러운 아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컨센트레이트 할 수 없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obvious하죠. 많이들 하는 짓입니다. 이게 self-serving bias가. 이거를 나쁘게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해야지 좀 그 uncomfortable한 팩트를 내가 꼭 페이스 안 해도 되고 그 페이스를 안 하면은 내 감정이 좀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No one wants to feel inferior. They always want to feel superior, right? 그래서 이제 그게 self-serving bias고요.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it's overestimating the role of dispositional attributes and underestimate the role of situational attribute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 타인한테는 overestimate the role of dispositional attribute이고 나한테는 underestimate the role of situation. No. 보통 타인한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attribution을 에러잖아요. 그러니까 attribution을 잘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남들한테 이게 상황이 때문에 이게 어려웠던 일인데도 아니야 쟤는 원래 그래 라고 해버리는 인지적 오류가 에러가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내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다 모르니까 그냥 10분 늦는 친구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집 앞엔 항상 이런 그런 시위가 있어. 광화문에 살아서. 그러니까 얘는 더 많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쟤는 레이지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죠. 근데 내가 막상 광화문에 살면은 이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점점 situation하게 생각을 하겠죠. 자, actor bias, observer bias도 에러 중에 하나인데요. bias니까 편견이란 뜻이니까. It's the tendency to attribute one's own actions to situational factors while attributing others' actions to dispositional factors. 그러니까 이게 내 액션은 situational factor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액션은 좀 더 dispositional factor로 생각을 하는 게 actor bias, observer bias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좀 많이 일어나요. 이제 무슨 이제 악당들이나 이런 거 나오면 쟤 나쁜 놈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가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훨씬 더 이제 dispositional factor로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이게 약간 fundamental attribution하고 조금 다른 게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무조건 overestimate the dispositional이에요. actor bias는 내 액션은 situational, 남의 액션은 dispositional.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있었어라는 생각 있죠. 그런 것도 약간 여기에도 관계가 있는데 나라면 저 상황을 다 봤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과 하는 사람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그 디스팅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attribution하고 좀 관계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약간 perception이라고 하기가 좀 더 self-perception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게 있고 Rosenthal effect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A expects B to achieve or fail, then B is likely to do just that. 그게 self-fulfilling prophecy예요. 이거를 실험을 한 게 뭔가 하면요.
피그말리온 클래스룸 익스페리먼트라고 하거든요. 피그말리온 이제 그리스에서 자기가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쵸 피그말리온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 이제 생명을 비너스가 불어 이뤄가지고 우리가 그 조각상을 보면서 이 남자가 자기가 완벽한 이 조각상이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조각상이라도 정말 사랑으로 얘가 똑똑해지고 훌륭해질 내릴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정말 되더라 라는 게 피그말리온 이펙트예요. 로젠텔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익스페리먼트 한 사람이 로젠텔이었기 때문에. Self-fulfilling prophecy in education. 이 상황, self-fulfilling prophecy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학생들한테 전체한테 IQ 테스트를 administer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의 점수를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말했어요. 랜덤하게 1번, 5번, 10번 아이들 얘네들은 보니까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한 요번 연도에 굉장한 intellectual progress가 있을 거라고 시험 결과로 나왔습니다. 나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렸어요. 1년 후에 봤더니 이상하게 1번, 5번, 10번 아이들만 훨씬 더 IQ 테스트가 올라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애트리뷰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안녕하세요. 자, 유닛 5는 Mental and Physical Health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건강이 얼만큼 좋은지 아니면 또 나의 신체적 건강하고 관련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멘탈 헬스를 멘탈 쪽으로만 딱 나뉘고 피지컬 헬스를 나뉘었더니 이게 굉장히 두 개가 같이 인터랙션이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들 미니마이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펙트를.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새로 바뀐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땐 가장 크게 바뀐 섹션이 이 섹션이에요. 헬스하고 이 피지컬하고 멘탈 헬스를 같이 이거를 위브 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해야지 그래야지 멘탈도 건강하다는 이거를 같이 연결한 거고 그리고 멘탈 헬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physically unhealthy 하다는 거. 왜냐하면 브레인 네트워크하고 뉴럴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포커스했던 이 reconstruction, restructuring of the test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ntroduction to health psychology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정신 건강하고 관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happiness 레벨을 올릴 수 있는지가 이 섹션에서 많이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트레스가 사실 멘탈 헬스에 아니면 또 피지컬 헬스에 큰 작용을 하죠. 자,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는 것들을 스트레서리라고 하죠. 이런 거는 life events라고 합니다. 그럼 라이프 이벤트는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더 스트레스풀한 이벤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좀 잔잔하게 큰 스트레스 없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One thing for sure는 우리는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느냐가 스트레스 리액션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멘탈 헬스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So it's our reaction to tho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예요. 여기서 토마스 홈스와 리처드 라히가 우리가 스트레스 리액션을 할 때는 또 몇 가지의 팩터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And that is called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SRRS예요. It's a type of a stress measurement.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크게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유닛으로 우리가 measure를 한다는 건데 우선 LCU라는 거는 Life Change Unit입니다. It's the unit for measuring SRRS, which is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이 LCU라는 건 positive한 것도 올라갔고 negative한 이벤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 이런 거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은 굉장히 또 네게티브한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랬건 저랬건 둘 다 뭔가 되게 라이프가 드라마틱하게 체인징한 유닛이고 이것들은 둘 다 하이 포인트를 받아요. 이 라이프 체인징 유닛에서. 자, 그러면은 하이 LCU는 High Stress Related Disease라고 하는데 Low Life Changing Units에서 내가 이 라이프 체인징 유닛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하이 LCU가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 릴레이티드 디지스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식이 좋은 일이 많던 나쁜 일이 많던 이게 라이프 체인징 유니티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저건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라는 게 되게 인트레스팅한 팩тор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매니지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라이프 체인징 유닛이 너무나 많았는데 막 결혼 3번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도 되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mentally, physically healthy하고 immune system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게 스트레스가 크던 말던 이거를 매니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So cognitive theory and how we respond to stress is what Richard Lazarus had come up with. 자, primary appraisal이 있는데요. They measure whether the event appears stressful. Secondary appraisal is whether the individual can handle the stress. 그러니까 그 stressful한 게 이게 되게 스트레스풀 해 보이는지 안 해 보이는지 처음에 우리가 매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결혼식을 10명을 데리고 하는 결혼식과 뭐 300명을 초대하는 결혼식과는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다르잖아요. 같은 결혼식이라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거 되게 스트레스풀한 이벤트가 아니겠구나. 이제 이런 어프레이저를 먼저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어프레이저는 야, 이거 내가 스트레스를 내가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이거를 감당할 만한 그런 아량이 있는가? 그런 파워가 있는가? 라는 게 secondary appraisal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이게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지면은 primary appraisal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풀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대충 깔까 하면 되지. 이러면서 내가 얼마큼 잘났는데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많은 일이 있어도 이게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타입 A 퍼스널, 타입 B 퍼스널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반응하는 방법이 여기서 다시 한번 멘션이 되는데 A responds to stress in a competitive, aggressive way with a sense of time urgency, and they seek jobs that put great demands on them, more likely to have stress-related disease. 타입 B 퍼스널리티 사람은 emergency room에서 일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기가 seek를 해요. Type personality, low level competitives and time urgency. 이런 사람들 뭐 도서관에서 일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Type B personality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리스폰스하는 패턴이 다르다라는 건데 Type A는 제가 말했듯이 stress related disease가 관계가 있다. mental health가 스트레스를 매니지를 못하면 physical health까지 망친다는 거는 이제는 이거는 뭐 argue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biological하게 보자면은 Sales 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 있는데요. 이건 시험에 분명히 나와요. GAS라고 합니다. It's the general response pattern in all animals, including us. 자, 처음에 스트레스풀한 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 내가 사슴인데 사자를 봤어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느끼는 건 alarm reaction이죠. heart rate가 increase하고 sympathetic nervous system이 activated 되죠. 그 sympathetic nervous system은 이제 autonomic nervous system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야. fight or flight를 알려주죠. 그럼 내가 사슴으로서 저기 사자가 있네. 나는 도망을 가야 됐네. 이래서 이제 이 alarm reaction이 생깁니다. 자, 이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sympathetic nervous system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내 몸을 잘 메인테인 하려고 하는 digestion이라던가 아니면 recovery of my cells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It stops taking care of myself because they put all that energy into you, fight or flight. 자,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이 스트레스풀한 상태로 있으면 이게 resistance 상태거든요. So remaining physically ready, hormones like adrenaline are released, and then when that is extended, the body can deplete its resources.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건 이제 동물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동물로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사자가 계속 나를 따라다녀. 계속 옆에 있어. 이게 계속 오래돼. 그럼 얘는 진짜 몸이 너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쓰러져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exhaustion stage가 오는데 that's the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returns our physiological state to normal and too depleted of energy to bring back the alarm reaction, vulnerable to disease.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너무 쓰러지면은 이때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resistant 스테이지로 오래 가다가 이랬건 저랬건 사자로부터 도망쳐 왔어요. 이제 사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슴은 좀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뮤 시스템이 낮을 것이고 에너지가 디플리트 됐고 이때 다시 사자가 찾아오면은 알람 리액션 안 돼요. 그냥 날 잡아오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통하는데 우리는 이제 top of the food chain이기 때문에 사자가 우리를 어택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나느냐? 우리 시험 볼 때 있잖아요. AP 시험 볼 때 AP 심리학 치고 나면 AP 바이오 쳐야 되고 AP 바이오 치고 나면 이제 이게 계속 알람 리액션을 우리가 heart rate 올라가고 sympathetic nervous 내가 I'm gonna fight for this 이렇게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는 이 스테이지가 너무 많은 시험으로 resistance가 길어지고 나면은 막판에는 이렇게 돼요. 가지고 이때 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다 감기가 걸려져 있어요. 콜록콜록콜록. 왜냐면 이뮤 시스템 다 디플리트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다 아파요. 해필 중요한 시험만 있으면 내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 이유죠.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Perceived lack of control exacerbates harmful effects of stres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매니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게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가 어떻게 매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되게 재밌게 익스페리먼트를 했는가 하면요.